칙천무에게 큰 위협이 되는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 누구일까요? 자기 아들 아니에요? 의외로? 그럴 수 있겠다. 아들이 황제를 이제 받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바로 자신의 큰아들이었던 거예요. 아유, 이제 죽여 또? 아들도 아유 라이벌이야. 그러지 마. 또 죽여 또? 이러면 건 안 돼. 아 설마. 고종과 칙천무 사이에 4명의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중에 큰아들 바로 이홍은 4살 나이에 칙천무의 손으로 직접 태자의 자리에 앉혔던 인물이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어른이 된 태자는 뛰어난 능력으로 대신들의 지지를 받았고 서서히 조종의 실권자로 부상하고 있었어요. 만약 아들이 강력한 황제로 등극하게 되면 이제 제 아무리 칙천무라도 권력을 이제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황위를 이을 이 태자가 24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아, 이것도 이게 이상한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소숙비의 두 공주가 유폐되어 거의 40살이 되도록 출가를 못하고 있자 태자는 이를 측은히 여겨 고종 황제에게 혼사를 건의했다가 황후가 노하여 태자 이홍을 독살했다. 자기 아들을. 일찍이 칙천무가 죽인 소숙비의 딸들을 불쌍히 여겼다는 그 사소한 이유만으로 태자에게 독을 먹여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태자로 책봉시키기 위해서 이 정적들까지 제거했던 칙천무가 직접 아들을 독살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말도 안 돼. 이후 둘째 아들 이현이 태자가 됐어요. 이 둘째 아들은 장남보다도 이제 더 능력이 뛰어나고 성품까지 좋아서 강력한 지지를 받았어요. 또다시 칙천무가 밀려날 게 뻔한 상황인 거죠. 결국 태자가 된 지 5년 만에 둘째 아들을 반역죄로 몰아서 결국 폐위시키게 됐어요. 진짜 무서운 엄마야. 몇 년 뒤에 둘째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고 말았어요. 이제 당연히 칙천무는 셋째 아들을 태자로 책봉하게 됐어요. 이 정말 무서웠겠어요. 이 형들이 죽어나가는 걸 보고. 하기 싫다고 할 것 같은데. 그런데 683년 또다시 칙천무의 운명을 뒤흔드는 대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바로 남편인 고종 황제가 56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게 된 거예요. 결국 셋째 아들인 이철이 당나라의 4번째 황제인 중종에 즉위하게 됐어요. 그는 황제 자리에 오르자 어머니가 권력을 장악한 그런 상황을 뒤집고 싶어 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 말은 즉각 칙천무의 귀에 들어가고 무서워. 중종이 황제에 즉위한 지 단 2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멀리 유배까지 보내버리게 됐어요. 황제를 어떻게 폐위를? 이럴 거면 아들을 왜 낳았어? 이제 칙천무는 막내 아들 이단을 당제국의 황제로 안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칙천무는 넷째 아들이자 마지막 아들인 예종을 어떻게 되겠어요? 야, 너도 징하다. 어떻게 황제에 오를 생각을 하니?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칙천무는 아예 궁궐에 가둬놓고 외부와는 소식조차 주고받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감금. 마지막 아들까지 저렇게 견제한 걸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자기 스스로 황제가 되고 싶었던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랬는지는 알 수 없지만 바로 이 즈음 칙천무는 이제 자신이 직접 황제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꿈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보게 된 것 같아요. 690년 9월 이 화창한 가을날 드디어 황제로 즉위하게 됐던 거예요.
그 결국 본인을 신격화해서 황제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天命所归，五洲当兴，志德配天，化及草木，臣敌感用。 진짜 천하를 발밑에 뒀네. 당시 67세의 황제가 된 측천무의 정식 칭호는 측천금륜 대성신황제, 그래서 줄여서 성신황제라고 불렸어요. 당시 평균 수명이 대략 60세 정도였는데 측천무는 이 엄청난 고령에 자신의 꿈을 이룬 거죠. 명도 길어. 그렇게 되고 싶었어. 측천무는 황제로 즉위하면서 당나라 이름을 주나라로 바꿔버렸어요. 아, 주나라의 시작이구나. 그녀는 자신의 성씨인 무씨가 고대 주나라 왕족의 후예였다는 걸 알고 이를 근거로 자신의 주나라 왕조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황제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하려고 한 거예요. 이미 수십 년간 고종을 대신해서 당 제국을 이끌었던 측천무는 스스로 세운 주나라에서도 황제의 역할을 누구보다 잘 해나갔어요. 측천무가 근데 교수님 이때 나라를 잘 다스렸던 비법이 뭔가 더 있을까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바로 첫 번째, 바로 파격적인 인재 등용이었어요. 이 당 태종까지만 해도 혈통이나 가문에 따라서 벼슬을 얻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측천무는 신분, 지위, 출신에 관계없이 실력만으로 사람을 뽑아서 중요한 관직에 앉혔던 거예요. 그럼 뭐 시험을 치러서 뽑았나요? 그렇죠. 이런 인재 등용의 방침은 어떤 특정 집단의 권력 세습을 막는데도 아주 큰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측천무는 과거 시험으로 뽑는 인원을 크게 늘리고 또 관리들에게 적극적으로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았어요. 이렇게 측천무 시기에는 전국에서 인재들이 구름처럼 이렇게 몰려들게 된 거죠. 측천무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과거 시험을 통해서 조정에 들어온 이들이 관리는 약 630여 명, 재상이 11명으로 이전 시기인 고조와 태종 때 그 합한 숫자보다도 약 두세 배나 많았다고 해요. 오, 신진 관리를 많이 등용했네요. 그렇죠. 결국 이 인재들이 측천무와 함께 나라의 황금기를 주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측천무에게 다소 비판적인 당나라의 역사서에서도 이런 업적을 인정하는 기록이 곳곳에 남아 있는데 규현 씨가 읽어주시겠어요? 측천무는 인재 선발에 힘썼다. 등용의 문을 활짝 열어 기탄 없이 인재를 등용하며 계속 훌륭한 인재를 찾았다. 관직에 맞지 않게 무능한 자가 있으면 모두 찾아내 관직을 삭탈하고 대신 그 자리에는 정말로 현명하고 재능이 뛰어난 자를 임명했다. 측천무에 대한 이 평가를 들어보니 좀 어떠세요? 정치 능력은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나라를 공평하게 잘 다스렸던 것 같아요. 네, 측천무는 이렇게 뛰어난 인재들을 불러 모아 안으로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밖으로는 국경을 튼튼히 다져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측천무 시기에 궁궐 안에서는 피바람이 불었지만 궁궐 밖의 백성들의 삶은 더 나아진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게 이제 보통 가구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고종 초기인 652년경에는 385만 호 정도였던 가구수가 측천무 치세인 705년경이 되면 600만 호를 넘게 됐어요. 단 50년 사이에 인구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특히 이 시기에 경제가 전반적으로 크게 발전했는데 측천무의 다양한 장려 정책 덕분에 농업은 물론 상업, 수공업, 교통이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와. 그래서 중국 역사에서는
측천무가 나라를 통치하던 이 시기를 두고 당태종의 치세에 버금간다고 높이 평가하며 무주의 치, 무축전이 통치하는 주나라의 치세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죠. 이 측천무에 대한 평가가 왜 엇갈리는지 좀 알 것 같아요. 그렇죠. 위대한 여황제로서의 면모를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새롭게 세운 주나라가 점차 번성하자 측천무는 이제 더 이상 공포로 나라를 다스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공포 정치를 이제 멈추게 됐어요. 그렇다면 67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황제가 됐기 때문에 천하를 좀 더 누리기 위해서 각별히 신경 쓴 건 무엇이었을까요? 건강. 네, 건강을 유지하는 게 필수였던 거죠. 이 병에 걸리지 않고 이 장수를 누리게 도와주는 이 도교의 양생술에 따르면 이 젊은 남자를 가까이 두고 성생활을 하면 젊음을 회복할 수 있다고 당시에 믿었던 거예요. 특별히 총애한 남자들이 있었는데 이들을 보통 남총이라고 불렀어요. 가장 아꼈던 사람들은 측천무 나이 73살이 되던 해에 만난 장씨성의 형제들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20대의 젊은 나이에 얼굴이 연꽃처럼 아름다운 데다 20대 제주도 70세. 빼어나게 뛰어났다. 50살 차이. 그리고 아주 제주도 빼어나게 뛰어났다고 그래요. 또 피리와 비파를 신들린 듯이 연주하고 아주 춤 솜씨까지 혼을 쏙 빼놓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측천무는 이들을 남총으로 삼아서 이들에게 여러 벼슬도 내리고 침실수발을 들도록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잘생긴 남자들을 모으는 전문 관청까지 만들었다고 그래요. 네? 이 관청을 공학감이라고 해요. 이 장씨 형제 중에서 형을 수장으로 임명해서 각지에서 미소년들을 선발하도록 했던 거죠. 대놓고 했네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천하의 남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도 가서 출세해볼까? 출세를 위해서 달려가죠. 그렇겠죠. 이 남자들은 측천무에 눈에 들기 위해서 관청에 서로 들어오고 싶어 했고 와. 또 이를 위해서 자신이 얼마나 남자다운지 혹은 미모가 뛰어난지를 과시했다고 해요. 양생술이라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이제 측천무는 장씨 형제와 같이 지낸 덕분에 내가 많이 젊어졌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치 통감에 따르면 측천무의 나이가 70세가 됐는데 주변 사람들이 측천무가 이 정도로 나이가 많은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젊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측천무가 남총에 빠질수록 이 탄탄했던 측천무에 대한 지지에는 이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치. 이 총애를 받던 장씨 형제들이 측천무의 권세를 등에 업고 이제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자치통감 기록에 따르면 측천무가 나이가 들면서 이 정사를 두 형제에게 완전히 맡겼다고 해요. 왜? 결국 이 남총 문제는 측천무를 위협하는 도구로 작용하게 된 거죠. 측천무가 82세가 되던 705년 이제 중병이 들어 몸져 눕게 되자 이제 기회를 노리던 몇몇 재상들이 측천무의 두 아들을 앞세워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됐어요. 이때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았던 게 바로 간악한 장씨 형제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걸 진압한다라는 게 명분이었어요. 이 쿠데타 세력은 장씨 형제의 목을 베서 시신을 내다건 뒤에 당당히 측천무의 처소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황희를 빨리 아들들에게 물려주라고 요구하는 거죠. 당연하죠. 과연 일평생 권력을 쫓던 이 측천무는 이 요구를 따랐을까요? 안 따릅니다. 어땠을까요? 안 따라요? 안 따라요. 어떻게 해야 될까? 안 따르면 죽는데 어떡해요? 어차피 곧
측천무는 이미 손을 쓰기엔 늦었다고 판단하고 자기 손으로 황제에서 폐위시켰던 셋째 아들 이철에게 황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야, 또 그렇지. 거기선 좋네. 불러줘야지. 그러자 황제가 된 이철은 나라의 이름을 다시 당나라로 아, 바뀌어요? 바꿔버리며 그렇구나. 중국 역사 속 유일하게 여왕제가 다스렸던 이 주나라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 거죠. 반란 이후 조용히 물러나 궁궐에서 칩거던 측천무는 그해 어느 추운 겨울날 유언을 하나를 남기고 죽음을 맞게 됐어요. 나를 황제라 칭하지 말고 측천 대성황후로 부르라. 왕황후 소숙비 두 집안과 화를 입은 사람들의 성씨와 관직을 복권하라. 측천무가 왜 자신을 황제가 아닌 황후로 다시 낮춘 것 같으세요? 다 즐기고 나니까 부질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신격화 있는데 신이 죽으니까 나는 신이 아닌갑다 하는 거 아니에요? 네, 훗날 자신을 둘러싸고 조종해서 피바람이 불 그 갈등의 소지를 미리 없애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자신이 다스리던 당나라가 가능한 한, 그리고 아들이 이어받게 될 이 당나라가 평화롭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를 바랬던 거죠. 그리고 측천무의 능 앞에는 높이 8m에 달하는 거대한 비석이 세워졌는데, 그럼 지금까지 측천무의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들은 그녀의 비석에 어떤 글이 새겨져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과오? 아니면 업적? 어떤 부분일까요? 아니 뭐 잘한 거는 잘한 거 못한 건 못한 거니까 둘 다 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과 오를 다, 과오를. 이 비석에는 아무런 글귀도 쓰여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백비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에는 여러 추측이 있는데, 첫째는 수많은 목숨뿐 아니라 친자식들까지 죽였다는 게 기록될까 봐서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또 다른 추측도 있는데, 바로 비석에 기록하기에는 업적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비워뒀다는 그런 설도 있어요. 백지비석. 네. 지난 천여 년간 대부분의 역사서는 측천무를 향해서 온갖 비난의 말을 쏟아냈죠. 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의 역대 400여 명의 황제 중에 유일한 여황제이자 또 위대한 통치자로서 새롭게 재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에 얼마나 큰 업적을 세웠는지를 알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새로운 하나의 일면이라는 생각도 듭니다.